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좀 안 되겠다. AI도 그렇고 과거의 빅데이터도 그렇고 기술은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중요하지. 만약에 어떠한 건물이 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모두 불 쓰지 마. 자칫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딥페이크가 지금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불 쓰지 마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요. 2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베테랑 방송인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장님, 요즘 네. 진짜 딥페이크가 이렇게까지 악용되고 있었나 하는 사례들이 하나하나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딥페이크 조금 간단하게 뭐 또 예를 들어주거나 또 네. 사례로 보여주실 거 없으세요? 네. 들려드릴 게 있어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손에 잡히는 경제를 그만두고 가수의 길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저의 가수 행보도 응원해 주십시오. 진행은 김덕진 소장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가짜 음성 만들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듣는 게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베테랑 야. 방송인에게 MC를 넘겨주시고. 정말 저는 제 어떻게 보면 독특한 쪼를 저 스스로 알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쪼까지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은 이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개편하고 네. 이제 4월에 처음으로 저희 방송할 때 네. 그때 이제 한번 들려드렸었던 거잖아요. 뭔지 알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느꼈을 때 실은 제가 딥페이크 관련된 방송을 한 2021년에도 했었고 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딥페이크와 관련된 얘기를 언제부터 했을까 했더니 한 2019년 20년부터도 계속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들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좋은 기술로 쓰면 좋긴 한데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던 게 이미 우리가 소를 잃었다. 그런데 이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은 또 소 잃는다라는 얘기를 2021년 특히나 이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좀 이제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뒤덮은 이런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고 예. 여전히 뭐 우리가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뭐 이런 거라 좀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요즘 봤더니 예전에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연예인들 대상으로는 있었는데 요즘은 일반인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들은 어떤 유형이었죠? 그러니까 제일 컸던 게 딥페이크를 음란물로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가 뭐 음란물을 표현하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이 기술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2016년 알파고 이후에 딥러닝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전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일 먼저 타겟이 됐던 건 K-팝 아이돌들이 많았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요, 실제로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 K-팝 아이돌이 이 음란물의 어떤 사용이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 딥페이크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18년 19년 사이에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할리우드 여배우 K-팝 아이돌이 좀 대상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 고통도 있지만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또 초상권까지 이제 심각하게 침해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타격까지 연결이 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반인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딥페이크 범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이 딥페이크 범죄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똑같은 게 2019년에 이미 미국이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해외 등지에서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게 이제 그대로 악용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건데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이 10대나 이제 20대들 특히나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점이 생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했던 걸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2019년에 해외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텔레그램 자체는 딥페이크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텔레그램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외부에 있는 서비스나 외부에서의 작업들을 자동으로 요게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웹 서비스를 만들면 그 안에다가는 우리가 뭐 사진을 올리고 그 안에서 뭐 이제 어떤 합성을 하면 그게 결과로 나오는 서비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누가 가입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익명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가입했는지 뭐 몇 살에 가입했는지 어느 나라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텔레그램 안에서 제가 마치 어떤 그 웹 서비스 안에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처럼 특정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예. 그 방에 있는 사진이 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별도의 서버에서 그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처리가 되고 그 결과물이 다시 전송이 되는 거니까 웹 서비스랑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웹사이트로 들어가느냐 메신저를 통해서 던져서 뒤에 서비스에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주는가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할 때 유료로 가입을 해서 뭐 회원제를 한다거나 뭐 그거를 할 때마다 돈을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서비스를 이제 파일을 던져요. 네. 그럼 이제 그거에서 결과가 나올 때 그걸 받으려면 소위 이제 뭐 크레딧이라고 표현을 예. 할까요? 일종의 뭐 화폐, 가상화폐 같은 거를 줘야지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10대들의 접점이 생기느냐? 이 방을요. 홍보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 결과물이 자기가 잘 나왔다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그 친구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퍼나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10대들이 예. 이제 거기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캐나다나 여러 데까지 이제 특히나 10대들로 문제가 퍼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좀 잠잠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예전보다 이게 되게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더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이게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래도 뭐 수십 장의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실제로 속도도 뭐 몇 시간 걸리거나 이랬던 게 지금은 한 장의 이미지 그리고 뭐 몇십 초면은 만들어지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예. 영상도 뭐 1, 2분 안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진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제재를 그래서 가야겠다. 문제를 심각하게 하면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의회에서는 다수의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좀 발의가 돼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상원을 통과했었던 디파이언스 법이 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디파이언스 법이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를 알고도 수신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유포는 형사처벌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사상으로 관련 법규가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사처벌뿐이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이 없는데 실제로 경제적 피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개인 입장에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심각한 피해들인데 이걸 또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법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책임 법안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좀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 법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로 제작한 경우에 콘텐츠가 변경되었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 의무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영상을 올렸을 때 이게 AI를 썼어요. 딥페이크예요. 그러면 플랫폼 자체가 체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I로 만든 거다. 실제로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사진 올릴 때 이런 뭐 AI를 써가지고 좀 이제 하시거나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게 좀 표시가 나오기도 하고요. 삼성 갤럭시 폰에서도 제가 AI를 가지고 뭔가 작업하는 것들 하면 자동으로 요 갤럭시 밑에 AI로 만든 거라고 하는 게 체크가 이제 로고 형태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법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또 딥페이크 신용사기 방지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딥페이크를 가지고 요즘에
시청학적으로 조작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홍콩에서도 실제 이 딥페이크 갖고 이제 범죄에서 금융 피해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융 분야의 딥페이크 대응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미국에서 되게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주 차원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1일에 인공지능 활용해서 미성년자가 예를 들면은 이제 성행위 같은 걸 하는 콘텐츠를 만약에 제작했다, 그러니까 악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제작뿐만 아니라 배포, 소지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착취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을 등장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유하는 걸로 이제 법안에서 이제 처벌을 받는 법안이 나온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유럽 연합이나 중국,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영국도 상당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4월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에 이를 유포할 의도가 있었는지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만들기만 해도 예, 만들기만 해도 처벌을 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개정을 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해외 정부의 정책들 살펴보면 딥페이크에 대한 딥페이크 자체가 아니고 딥페이크를 통한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거나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뭐 법안의 취지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는 되지만 이게 실제 적용할 때는 참 모호하겠다라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특히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영국에서 음란물 제작 자체, 음란물을 또 어디까지 볼 거냐 이 그렇죠. 기준도 참 모호하긴 하지만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시도 자체도 점점 걱정이 되니까 막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서 네.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네요. 네, 저는 좀 그게 제일 커요. 요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AI도 그렇고 과거의 빅데이터도 그렇고 제가 항상 기술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기술은 양날의 검이다. 예. 그래서 잘 쓰면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술 자체의 필요성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불도 마찬가지죠. 불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중요하지. 불을 통해서 만약에 어떠한 건물이 탔다라고 예. 하면 이제 앞으로는 모두 불 쓰지 마. 이러면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칫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딥페이크가 지금처럼 잠깐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불수지 마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19년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변화가 좀 필요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냥 이거를 지금까지는 단순히 몇 명의 범죄 아니면 몇 명의 그냥 장난, 일탈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련 법안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를 처벌 수위를 높인다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자체도 아까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워딩을 구분해야 될 게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네. 딥페이크 자체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거는 안 좋은 기술이야,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기술이야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떠한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변화에서 자칫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못 쓰고 뒤처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기술의 취지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범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 가능하고 악용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이른바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 비슷했던 게 보이스피싱이 있었고, 그렇죠. 그죠? 근데 보이스피싱도 우리가 많이 사례를 보고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보이스피싱이 무섭다고 전화 받지 마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떠한 양면성에 대한 걸 보고 예.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계속 빠르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늦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 가야 되지만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좀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를 특히나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항상 호기심이 있잖아요. 예. 근데 호기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잠재적 범죄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기만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걸 좀 알려줘서 저는 이러한 지금의 논의들이 우리의 댓글 문화 있었잖아요. 예. 댓글이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
글을 쓴 행위에서의 좀 가이드라인이나 에티켓 그리고 조심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딥페이크 그러면 그냥 네거티브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이걸 우리 저 베테랑 방송인께서 좀 바꿔주시기 위해 좀 상업적으로 딥페이크 네.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 몇 개만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네.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미 딥페이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컨텐츠 쪽에서 영상 쪽에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디에이징이라는 기술이 첫 번째로 있어요. 그건 뭐예요? D니까 이제 네. 뒤로잖아요. A니까 에이징의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젊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지노 같은 이제 그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 카지노라는 컨텐츠에 최민식 씨가 나오시는데 최민식 씨가 연기를 해요. 그런데 예전으로 치면 뭐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면 예. 대역을 쓰거나 아니면 분장을 막 젊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연기를 해요. 네. 그런데 얼굴만 실제 이제 최민식 씨의 10년 전 모습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또 AI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디에이징만 하는 게 아니라 디보이싱이라고 그래서 목소리도 10년 전의 목소리를 바꾸는 젊은 거예요. 목소리로. 젊은 목소리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는 똑같은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방식은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예전에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예. 보시거나 이제 보면 이제 골룸 막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CG로 실제 만드는데 사람이 이제 연기해서 하는 모습들이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만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나왔고 비슷하게 요즘에 아역 배우인데 네. 이 아역 배우가 연기를 해요. 예. 그럼 연기를 한 다음에 실제 그 아역 배우의 얼굴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뭐 예를 들면은 그 배우 원래 그 원 배우의 얼굴을 젊게 만들어 가지고 예. 디에이징을 통해서 실제 그 아역 배우의 얼굴만 바꾸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연기에 좀 더 얼굴에 대한 이제 실제감이 드는 뭐 이러한 예. 형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음악 분야에서 예. 이제 최근에 또 화제가 됐었던 건데 영국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이 이제 생전에 데모 테이프에 남긴 미완성곡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걸 AI를 통해서 재탄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목소리를 다시 활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재녹음을 하고 이 AI를 목소리를 복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게 티가 많이 났는데 네. 요즘에 이 기술들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추억의 목소리를 살려서 다시 새로운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상처나 아픔 혹은 사회적인 것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본 게 있어요. 어떤 면인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올해 제주에 4.3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76년 전에 3만 명이 넘게 희생됐던 4.3 사건이 있었는데 그 추모식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추모식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 김옥자 할머니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 분은 5살 때 그 4.3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을 잃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얼굴도 몰랐던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사진으로만 봤던 거죠. 본인이 5살 때 기억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유족들의 증언,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제 그 아빠의 젊었을 때 사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했느냐? 김옥자 할머니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70년 만에 영상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때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복원을 하고, 그죠? 거기에 또 몇 개의 그냥 약간의 음성,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얼굴, 사진,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얼굴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5살 때 보고 헤어졌던 이제 아버님을 실제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뭐 이런 이야.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광복절 행사에서 한번 본 게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맞아요. 같이 웃고 뭐 대화 나누는 것 같은 영상들 그게 같은 기술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인물들 역시도 항상 심각하고 예. 이제 비장한 표정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형 직전이나 안타까운 상황 직전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순수하고 의가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분들도 행복한 모습이 있고 즐거운 웃음의 모습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웃는 모습들 또 서로가 얼싸안는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술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역시 기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요. 이제 좀 약간 대안을 우리가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딥페이크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딥페이크로 만든 게 아니고
아니고 진본인지 이걸 뭔가 표시를 해주거나 이러면은 좀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가 발자국을 디지털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게 남기는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방식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생성형 AI 웹단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린 뒤에 숨어있는 서비스들 말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만들었을 때 우하단이나 우상단 같은데 약간의 로고 모양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이 요즘에 거의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게 AI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이제 자동으로 결과물에 넣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가 이거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또 역으로 AI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우는 정도까지 작업을 했다는 건 정말 내가 이걸 속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요즘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구글이 이제 이번에 내놓은 서비스에 Synth ID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엔 똑같이 보여요. 네. 그런데 이거는 파일 뒷단에다가 코드를 심어 놓는 거예요. 쉽게 예.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코드를 이제 검토를 하거나 딱 읽게 되면 우리 눈에는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이 보이지만 그게 결국엔 컴퓨터한테는 다 코드잖아요. 예. 그 코드의 일부에 딱 이 딥페이크다라고 하는 걸 이제 딱 코드를 넣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업로드를 하거나 SNS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 코드를 읽으니까 이게 딥페이크입니다라는 걸 체크를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구조가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거기까지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까지 고민했다는 건 달리 말하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얘기 같은데 네네 혹시 맞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지만 만드는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판별 기술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파일에 넣는 것 말고 아까처럼 악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막을 수도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요즘에 좀 재밌는 기술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혈류를 기반으로 이 기술을 해서 좀 보는 게 있어요. 혈류. 네. 혈류가 뭐냐면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그 올림픽에서 쓰이는 IT 기술 얘기할 때 양궁 얘기했었잖아요. 예. 양궁 선수들이 실제로 이 화살 쏠 때 그때 이제 심박수가 요즘에 TV에서 나오잖아요. 그 심박수가 실제 이분들이 센서를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이분의 얼굴을 봐요. 예. 그럼 얼굴 속에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이 혈이 도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혈이 도는 것들을 이 AI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이 혈류의 흐름을 갖고 이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박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 기술을 똑같이 생각하면 예. 딥페이크라는 게 결국 얼굴을 바꿔끼는 거잖아요. 예. 얼굴을 그러니까 딥페이크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 스와핑이라는 기술이 제일 많이 쓰이는 이 페이스 스와핑이라는 게 얼굴을 바꿔끼는 건데 그 바꿔끼는 얼굴엔 자연스럽게 혈류가 안 돌겠죠. 예를 들면 사람이면 이게 어떠한 이제 혈액의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AI로 갈아 끼면 그것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하는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일반인하고 얼굴에 패턴이 다르네? 이건 가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검토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기술 좀 하는 회사 중에 스타트업 중에서 이탈리아의 뭐 아이덴티프라는 회사도 있는데 예. 이런 펀딩 라운딩에서 요즘에 좀 투자받기 어려운데도 이런 예. 딥페이크 기술 했다고 한 뭐 220만 유로 32억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다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아예 기계적으로 우리가 만든 수많은 이미지들을 그냥 밀어 넣어서 이게 AI가 만든 거다, 사람이 만든 거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계속 개선이 되겠죠. 이러면 이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것들이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 기업들에게 탑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마치 이제 보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백신 서비스가 처음 나와서 기업에 이제 도입된 것처럼 결국 이런 서비스들도 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기업들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말 기술이 정말 저야 이제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네. 거의 매달 얼마만큼 또 그 사이에 발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주 눈에 띄는 건 아니라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좋은 소식도 좀 들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